자, 이번에는 이제 그 매트플롯리브의 나머지 유형별 그래프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작업에 필요한 패키지들부터 참조를 좀 할게요. 대부분의 예제들은 대부분의 예제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왔고요. 자, 이제 앞으로는 그래프 관련된 작업이 들어가면 아까 왜 우리 글꼴 설정 관련했었던 것들 있죠? 이것들을 그냥 무조건 코드 메뉴에 넣고 시작을 하세요. 이 코드를 이제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애플 고딕은 맥 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설치어부에 따라 쓸 수 있는 글꼴 하나 넣은 건데, 이거는 각자 컴퓨터 상황에 맞게 넣으시면 되니까 이 코드는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설정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그래프가 이 설정 하에 나오겠죠. 자, 첫 번째 과정은요. 바 차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막대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 차트의 특징은요. 선 그래프는 기본 방향으로 했을 때 X축이 시간에 따른 어떤 흐름이었죠. 근데 바 차트의 X축은요. X축은 순서형이 아니고 범주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게 막대기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서 있는 거죠. 세로 막대 그래프인 경우 바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막대 그래프인 경우 바 H 메서드를 사용해요. 근데 바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바 H 같은 경우 순서가 바뀌어요. Y 데이터와 X 데이터를 바뀌어요. 자, 가로막대 그래프하고 세로막대 그래프를 따로 나눠서 봅시다. 자, X축에 표시할 데이터를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표시할 데이터를 20, 30, 10으로 놨어요. 코드 블록을 하나 더 넣어서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해서 plt.figure, 그 다음에 타이틀은 바 차트라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X축은 지역명, 그 다음에 Y축은 뭐라고 할까요? 빈도수라고 하죠. 자, plt.bar라고 하면서 X축과 Y축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지정하면 막대기의 색깔이 전부 단색으로 나와요. 이렇게요.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다 싶으면은 가로를 한 7 정도. 또 이렇게 그래프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여기 설정을 바꿔서 다시 실행하세요. 그러면 출력이 바뀌죠. 뭐 예제니까 너무 클 필요 없을 것 같다 싶으면은 뭐 더 줄일 수, 이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값을 조절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뭐 여기 이제 그 plt.grid라고 주면은 배경 격자. 이거 오타가 습관이 돼버렸네. 배경에 격자가 나오는데 격자가 막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먼저 하면 그래도 여전히 격자는 앞으로 온다는 거. 이건 못 바꾸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가로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바 h로 함수를 바꾸고 그 다음에 xy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막대가 옆으로 가요. 잠깐만. 바 h, yx. 잠깐만요. 이게 왜 이래? 미안해요, 여러분. API가 바뀌었네. 이거 순서가 전에는 바뀌었었는데 지금 안 바뀌네요. 그냥 함수 이름만 바꾸면 되네요. 쏘리. 내가 헷갈렸다. 미안해요. 다시요. 자,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이 형태는 X축이 서울, 부산, 제주죠. 그 다음에 Y축은 숫자 값이죠. 근데 이거를 옆으로 돌리면 X축의 데이터가 숫자가 돼야 되고 Y축이 지역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걸 그대로 돌려서 지금 막대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X축이 뭐가 돼야 된다고? 숫자. Y축은 지역. 근데 이 변수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역이 Y축이 돼야 되고 얘가 X축이 돼야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려면 X축이 숫자가 돼야 되고 Y축이 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프 출력할 때는 그냥 XY가 맞아요. XY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Y, X. 이거 계속 헷갈리네. 헷갈려요.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니까 헷갈리면 바꿔서 쓰세요. 근데 이게 지금 편의상 제가 X축, Y축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런데 원래 API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카테고리를 뜻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뜻해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카테고리를 뜻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뜻해요. 자, 이건 이제 파이썬에만 있는 기능인데 영어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아니면 번역기를 돌리시면 plt.barh라는 함수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다 물음표 하나 붙여서 실행. 그럼 사용법이 나와요. 이 함수의 사용법이 나와요. 이게 파라미터고 요게 기능 설명이에요. 한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이름 넣고 앞에 물음표만 딱 찍으면 이게 사용법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보시면 돼요.
바 H, 첫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Y축 데이터래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Y축이 카테고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축이 밸류가 돼야 되니까, Y축의 서울, 그 다음에 X축은 숫자.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가면 돼요. 지금 여기 색상 값을 보면은 색깔을 하나로 지정했을 때 단색으로 나오죠. 막대가 지금 3개죠. 그러면은 컬러를 색상수만큼 리스트로 설정하면요, 각 막대의 색상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중막대 그래프를 봅시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게요. from 판다스 임포트 리드 엑셀이라고 해서 가져올게요. 자, 일단은 데이터를 로딩 합시다. 예제 데이터 가져오기. 자, df는 리드 엑셀. 우리 맨날 쓰던 데이터 성적표 데이터. 자, 얘를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철수, 영희, 민철, 수연, 호연이에 대한 그 언어별 점수, 언어 영역 점수를 해볼게요. 그럼 국어 점수랑 영어 점수 2개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에 들어갈 거는 df의 이름이면 돼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X의 데이터 타입은 시리즈라고 그랬죠. 그냥 이걸로 해도 됩니다. 근데 리스트 함수로 바꾸면은 리스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y1은 리스트 df의 국어. 그럼 이제 y1 데이터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y2는 리스트의 df의 영어. y2.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철수다 라고 하면은 국어 점수가 이만큼인데 영어 점수는 이만큼이다.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자, 얘네를 X 레이블스라고 변수 이름을 바꿀게요. 사실 얘네 이 값들을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X축에 표시할 X축에 표시할 텍스트들인 거고, 얘네는 Y축 데이터가 되겠죠? 왜 X축에 표시할 텍스트라고 했냐면은, 다중막대 그래프부터는 X축은 무조건 좌표 처리하셔야 돼요.
0, 1, 2, 3, 4 이렇게 무조건 좌표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좌표의 관리는요, 무조건 넘파이 배열로, 리스트로도 못하는 건 아닌데, 리스트로 가면은 코드가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돼요. X축 좌표는 무조건 넘파이 배열로 가세요. 그래서 패키지에 넘파이 배열 하나 더 가져올게요. import numpy as np. X축 좌표입니다. 다중막대 그래프의 경우 X축을 좌표값 숫자로 된로 처리하되 숫자를 원소로 갖는 numpy array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해요. 일단 만들어 볼게요. X는 np.array range 0부터 요 개수까지 하면 되죠. 네. 그럼 0, 1, 2, 3, 4 나오잖아요. 이게 왜 유리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막대 그래프 코드는 그냥 아까 거 갖다 씁시다. 자, 아까 거 갖다 쓸 건데, 국어, 영어 점수 비교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X좌표랑 그 다음에 Y1. X축은 학생이어야 되고요. Y축은 점수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의 레이블은 국어가 되겠죠? 레이블을 표시하려면 레전드 함수가 호출돼야만 발동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와요. X축 좌표가 같죠? 자, 여기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width. width라 그러면 넓이고 height라 그러면 높이에요. 자, width를 1로 주면 따닥따닥 붙어요. 이렇게. 이게 1이야. 완전히 가득 찬 거. 그럼 0.5라고 하면 두께가 반으로 줄어요. 두께는 무조건 짝수로 주세요. 0.4로 줬어요. 자, 여기에 영어 점수 더 떼봅시다. 자, 지금 요 그래프의 특징은요, 아직 출력 안 했는데, 막대기를 그리는데 막대기가 살로판지처럼 겹치죠? 두께 똑같죠? X축 똑같죠? 어떻겠어요? 겹친다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파랭이는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파랭이는 절반만큼 옆으로 당겨야 되고 얘는 옆으로 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좌표값을 일부러 0부터 순서대로 1씩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야 이제 두께만큼 반씩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철수 0이 이랬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두께를 무조건 짝수로 주라고 하는 거. 홀수라 그러면은 반씩 당기면은 겹치잖아.
그래서 두께를 짝수로 줘야 지금 두께를 0.4씩 줬으니까 0.2씩 막대기를 왼쪽으로 당기거나 밀거나 하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X좌표를 리스트로 안 만들고 넘파이 배열로 만든 이유. 리스트였으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0.2씩 빼려면 반복문 다 돌려야 돼요. 넘파이 배열은 그냥 빼기 0.2라고 하면 모두 원소에 다 적용되잖아. 이게 넘파이 배열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넘파이 먼저 봤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야. 마이너스 0.2 플러스 0.2 이렇게요. 그냥 단순한 평면좌표 방정식이에요. 절반씩 땡기고 미는 거니까 두께의 절반만큼 빼고 더해주고 그러면 돼요. 이게 맥플롯 LIB를 쓰면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도 갖다 붙이고 시본도 갖다 붙이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그 간격 계산도 지가 알아서 해요. 지금은 그냥 이 맥플롯 리브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하나만 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계산을 수행하는 거지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하면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자동화가 지원되는 만큼 자유도는 떨어져요. 저희가 지금 X 어레이별로 너무 일씩 커지는 어레이별로 일씩 커지는 걸로 하면 비즈스 가지고 조정해줘. 아, 간격이 2씩 커지면 그래도 되긴 하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마무리 합시다. 여기가 학생 이름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plt.xtx에다가 x좌표 그리고 아까 학생들 이름을 미리 준비해놨죠. 갖다 대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show하기 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plt.savefig라고 하면서 1.png 이렇게 이미지 파일 이름을 주면요. 이미지로 저장이 돼요. 근데 show를 한 다음에 save pig 하면 저장 안 돼요. 왜냐면 show를 하는 순간 쉽게 말하면 이 show를 호출하는 순간 이 plt 객체가 하얗게 불태워.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없어. show를 먼저 하면 코드상의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이미 show를 하면서 다 하얗게 불태웠기 때문에 저장은 없어요. 자, 여기에다 이제 DPI 300 이렇게 표시하면 자, 일단은 1.png라고 해서 먼저 하나 저장하고 2.png에 DPA 300이라고 하면은 자,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이렇게 커져요. 선명도가 좀 눈에 띄나요? 자, 이게 이미지가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같은 파워포인트에 붙였을 때 얘가 1.png고요. 그 다음에 2.png는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째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다. 이게 빔 프로젝트라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네요. 모니터에선 지금 티가 좀 나는데 빔 프로젝트 자체가 좀 해상도가 뭉개져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네요.
모니터로 보면 확실히 밝아요, 얘가 확실히 선명해, 오른쪽이.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로막대 그래프도 이렇게 수치를 두 개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아니니까 걔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파이 차트입니다. 원그래프예요. 자, 이 파이 차트의 용도는 카테고리별 값의 상대적인 비교예요. 막대 그래프는 집단별로 합계나 평균을 비교할 때예요. 막대 그래프의 X축은 0, 1, 2, 3, 4 같은 순차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대 그래프는 이게 각각 범주형 데이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파이 차트부터는 사실 뭐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긴 한데, 얘는 그냥 포도 한번 투척합시다. 자, 데이터 그냥 임의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파이 차트의 특징은 원으로 나오니까 모든 지표를 다 더하면 항상 1이죠,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일일이 백분율 계산해서 넣을 필요는 없어요. 파이썬이 알아서 백분율은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별로 제목, 각 데이터별 색상,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확대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파라미터 필요 없는 건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가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데이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다가 레이블스를 갖다 붙이면 파라미터 이름이 레이블스예요. 그다음 요 리스트를 갖다 붙일게요. 그러면 데이터의 제목이 붙어요. 그리고 색상 갖다 붙이면 조각별로 내가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색상 값은 아까 그 16진수 값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영문 이름을 알고 계시면은 색깔 이름을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뭐 저도 어디서 베껴온 거예요, 사실. 색깔이 이뻐 보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드라고 하면, 익스플로드라는 파라미터를 주면은 두 번째 게 지금 0.1이죠. 얘가 그러면 이렇게 피세 조각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값이 크면 더 많이 떨어져요. 적당히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 PCT라는 파라미터는요, 이 각각의 이 섹션에 대한 그 데이터를 표시하는 건데, %D, %F 기억나시죠? %F는 실수예요. %D라고 하면 데이터를 정수로 표현해요. %F라고 하면 소수점으로 표현해요. 근데 내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자르고 싶어. 그럼 0.1F 라고 하면 되죠. 자, 여기에 뒤에 내가 %를 붙이고 싶어. 형식 문자에서 순수한 %는 % 몇 개를 표시한다? 2개. 그럼 % 2개가 붙죠. 그럼 뒤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앵글 90. 그럼 90도 돌려요. 이렇게 이거 돌립니다, 막대를. 이거는 뭐 적당히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 섀도우. 자, 섀도우 트루라고 줄 건데 일단 보기 전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데요. 파이썬에서 섀도우라고 나오는 파라미터는 그냥 무조건 걸으세요. 겁나 촌스러워요.
뒤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제 눈에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이거든요? 뭐 쓸지 안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는데, 상자 그림하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상자 그림은 그 기술 통계 하면서 그때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여기 데이터 구간화라고 하는 단원에서 도수 분포표하고 같이 얘기할 거니까 그 두 개는 일단 제끼고요. 자, 스캐터 플롯. 산정도 그래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생소할 거예요. 2차원 데이터, 두 개의 실수 데이터 집합의 관계,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쓰는 건데, 자, 데이터가 기온과 판매량이라고 치죠.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사실, 이 그래프가 앞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이걸로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이 그래프 하나면은, 지금 우리 한 달치 진도를 지금 여기서 다 말할 수 있기는 해요. 스포를 할 테니까, 그냥 지금 당장은 그 흐름만 잡으시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봅시다. 제가 중간중간에 스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어려운 얘기 꺼내면 좀 골치가 지끈지끈 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코딩이 그래도 좀 되는 편이야. 그러면은 이제 아직 진도 나가지도 않은 좀 낮은 거를 찾아서 미리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지금은 제 수업 방향이랑 여러분들이 채택하는 방향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면, 조금밖에 안 벌어졌으면 이게 별 티가 안 나는데 여기서 점점 벌어지면은 나중에 가면 내가 잡아주질 못해요. 자기만의 아집이 생겨버려, 그러면. 그래서 조금 엇나갈 것 같을 때마다 툭툭 쳐주는 거야, 옆으로. 야, 그 방향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회사,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의 그 마케팅 직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매출이, 작년도의 매출하고 몇 년간의 매출액을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올해 우리 회사 실적을 예측을 해야 돼. 보통 회사 실적 예측하는 거는 매년 연말이나 아니면은 연초쯤에 합니다. 보통 연말에 해요. 연말에 다음에 예상 그 실적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 실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야 돼요. 그 가설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가설을 일단은 처음에는 지표 두 개를 정해. 이 지표 두 개를 정한 다음에 뒷문장은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영향이 없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무조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표를 기온과 판매량이라고 두 개를 정합시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판매량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기온이라는 지표 하나를 정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기온과 매해 여름의 평균 기온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떻다?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런 가설을 정해요. 이거를 귀무 가설이라고 합니다. 한자어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 알아서 찾아. 난 이거 한자로만 배웠어. 귀무 가설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영어로 뒤집어봐. 지금 이 문장을.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떻다? 상관이 있다. 이걸 대립 가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가설은 대립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은 한 10년치 여름 평균 기온을 여러분들이 기상청에서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10년치, 우리 회사니까 10년치 평균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를 이제 모집단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10년치를 갖다 다 분석하기 좀 빡세. 그래서 한 3년치만 뽑아서 검사하고 싶어. 그러면은 표본 집단을 대충 뽑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내가 10년치 중에 3년치를 한 요만큼에서 드러냈을 때의 평균, 또 이쪽에서 드러냈을 때의 평균, 그리고 듬성듬성 드러냈을 때의 평균, 이게 똑같을까 다를까? 근데 이게 똑같아야 돼. 이게 평균은 모집단을 여기서 꺼냈을 때 평균이 1이고 여기서 꺼냈을 때 평균이 2고 여기서 꺼냈을 때 평균이 3이면은 그 통계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표본 추출에 따라 통계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디서 뽑았는지에 따라서 평균이 같아야 돼. 그게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100번을 뽑았으면 그 중에 95번은 같아야 돼, 최소. 이거를 유의 수준, 5% 유의 수준 혹은 95%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관계를 따지는 과정을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 따라서 내가 규모 가설을 채택할지 대립 가설을 채택할지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함수 한번 띡 각출하면 값이 쪼르륵 나오니까 진짜 코드 딸랑 한 줄이거든? 뭐 계산식은 되게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긴 해요. 난 그딴 거 모르겠고 나는 파이썬 명령 한 줄이면 돼. 배웠는데 까먹었어, 공식. 여러분들을 알려고 하지 마. 정신건강에 안 좋아.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대립가설이 기온과 판매량의 관계가 있다였죠. 그러면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내가 그 가설 검정이라는 단계로 알아냈으니까 그럼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찍는 거야. 그럼 지금 점들이 만약에 막 되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거는 딱 봐도 비례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면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기온이 올라갈수록 판매량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좀 이렇게 지들끼리 좀 모여있고, 그리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얘네가 이제 상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걸 상관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산전도 그래프는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판단할 때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튀어나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 그래프로 그렸어. 이걸 딱 봤더니, 평년 기온과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판단을 했더니, 이게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라. 근데 올해 기상청에서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라고 예보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역대급일 겁니다. 라고 실적 예측치를 내서 뿌듯하게 발표를 해. 그러면 겁나 욕먹을 거예요. 왜냐? 위에서 발표되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데. 정확한 수치값을 안 주면 말짱 꽝이야. 적어도 직급 뒤에 장자 붙는 애들은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얼마까지 오르는데 그걸 알아야 공장을 지을지 사람을 뽑을지 결정을 하지. 이것만 얘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점들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직선을 구해요. 자, 1차 방정식의 수식이 뭐예요? y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 ax 플러스 b죠. 이걸 구해요. 자, 우리는 a 뭐라고 배웠어? 기울기. 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에서는요. 주로 머신러닝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불러요. A가 가중치라는 값이에요. 용어는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정식의 수식이 y는 뭐 3x 플러스 0.7이라고 수식이 떴다고 쳐요. 근데 기상청에서 이쪽에 x잖아. 기상청에서 예측한 올해 예상 기온이 37도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37을 대입하면 예상 판매량 나오죠. 여기까지 오는 걸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이게 회귀 분석 중에 가장 쉬운 그 단순 선형회귀라는 건데,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면 이제 곡선이 2차 곡선이 돼. 이게 통계야. 근데 여러분 머신러닝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머신러닝 가서 이 얘기 똑같이 또 합니다. 머신러닝하고 통계는 결과값이 같아요. 통계가 이만큼을 한다면은 머신러닝은 똑같은 거 이만큼 하고 플러스 알파야. 머신러닝이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신러닝 가도 이 방정식 똑같이 구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통계는 통계학자들이 이거를 직선을 되게 그 종이에다가 계산식을 써가면서 이것저것 되게 계산을 해가면서 되게 그 신중하게 하나의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많이 해. 그게 전통적인 통계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연습장에서 그냥 수식 계산하는 거야. 지금 파이썬이 한 방에 딱 해주지만. 근데 이 얘기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할게요. 머신러닝은 여기서 시작하니까 최소한 여기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일단 직선 그어. 여기. 그리고 나서 이 직선과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구해요. 이걸 잔차라 그러거든요. 잔차 값이 겁나 커요. 그 다음에 또 구해. 이번엔 이렇게 구해. 그랬더니 이 간격이 또 커. 그 다음에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구해.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거. 또 이렇게 거. 또 이렇게 거. 또 이렇게 거. 또 이렇게 거.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가장 최적의 직선을 찾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수학 시간에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런 곡선을 그렸을 때 처음에 공이 여기서 굴러간다고 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요 위치에 가장 근접한 위치를 찾는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저걸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영어는 모르겠어. 머신러닝은 이거예요. 지가 직선을 겁나 많이 그려. 이거를 몇 번 만에 그리라고 내가 정해줘. 예를 들면 500번 직선 한 500개 그려봐 라고 내가 개수를 정해줘. 그럼 얘가 그러면 500번 계속 그려서 가장 근접한 직선을 한 번에 찾는 거야. 머신러닝은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통계에서 나오는 용어와 이론은 다 똑같아요.
에이, 강사님, 그래도 머신러닝은 문장도 처리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서 꿈과 희망에 부풀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머신러닝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 문장이나 그냥 다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쓸 법한 단어들을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보통 사전을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구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챗봇을 만든다고 칩시다. 챗봇을 만드는데 그 과일 가게 주문받는 챗봇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사전으로 필요한 건 과일 이름일 거라고요. 그래서 과일 이름들을 쭉 일일이 나열을 해요. 그럼 거기에 일련 번호를 따라락 붙여요. 그래서 챗봇으로 채팅을 하는데 나 사과 5개가 필요해 라고 문장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단어와 일치하는 애들만 뽑아요. 일단은 우리 한글 문서에서 조사, 동사 다 빼고 명사만 추려야 돼요. 그 명사만 추려갖고 여러분들이 만든 단어와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채팅에 올라온 문장이 사과가 한 번 등장했다. 두 번째 문장은 바나나가 한 번 등장했다. 세 번째는 체리가 한 번 등장했다. 이렇게 하는 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보통 이제 그 언어학에서는 말뭉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문장도 이렇게 숫자로 바뀐다고요. 그러면은 x1, x2, x3 ax1 플러스 bx1 플러스 cx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회귀 분석 때립니다. 이게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결국은 모든 거는 다 ax 플러스 b 그 1차 방정식에서 출발해요.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미지의 일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이미지가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모인 모자이크예요, 사실은. 컴퓨터에서 쓰는 모든 이미지가. 그래서 각각의 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들은 각각 색상이 있죠? 그쵸? 자, 컴퓨터에서의 색상은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의 조합입니다. 각각의 색상의 조합은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갖습니다. 그게 코드로 표현하면 00부터 FF까지예요. 그래서 흰색이 255, 255, 255인데 이걸 코드로 표현하면 샵 F 6개가 들어가요. 255를 16준수로 바꾸면 FF야. 그러면 이 점 하나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0부터 255 사이의 숫자값 3개가 만들어지겠죠. RGB니까. 결국은 원소가 3개인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가로와 세로가 있어. 자, 가로, 세로 있으면 1차야, 2차야? 2차죠. 근데 거기에 RGB 원소 3개가 또 들어가. 그럼 몇 차야? 3차죠. 머신러닝에서는 3차원 리스트를 텐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미지 하나는 3차원 리스트로 모인 숫자 값의 조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거 갖고 또 회귀 분석 때려요. 그럼 그때는 3차 행렬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그게 이미지 처리, 영상 처리야. 이미지 처리하면 진짜 수학 공식 오지게 나옵니다. 뭔가 환상을 갖지 마세요. 다 AX 플러스 B 여기서 다 나와요. 반대로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이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개념이
다른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마치.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발 뛰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야, 걔들이. 나중에 가면 다른 게 나오긴 해요. 걔는 이제 분류 분석하고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은 나중에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지도학습 선까지는 지금 말한 거에 다 들어가요.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수학식에 대해서 이해하라거나 수식을 외우라거나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나도 못 외우는 거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할 거라면 앞으로 나오는 각종 용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놓치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저 이거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내일부터 시그마 함수 기호부터 다시 수업을 나가야 돼요. 수학 시간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코드 결과 외우는 게 낫지. 이게 지금 회귀식 공식이라고 찾은 건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회귀식 공식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솔직히 저도 설명할 깜냥이 안 돼요. 나도 듣고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외우자고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뭐 그 다중 공선성이라느니 뭐 이런 것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복잡해져. 근데 뭐 다중 공선성이니 뭐냐 하는 것도 여기서 지금 찾아보면은 공식이 또 튀어나오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는 PCI 분석이라는 거 명령어 하나로 그냥 퉁치고 끝낼 거야. 그럼 파이썬에서 명령어 하나만 치면은 이거 그냥 알아서 파이썬에서 계산 결과값 하나만 딱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는 코드 자체는 그냥 이거 따라서 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거 나오면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가 어디만 고치면 된다. 그렇게만 연습하면 돼요. 이제부터 코드는. 크롤링은 여러분들 각자의 좀 실력이 좀 들어가는 거긴 했었어. 왜냐면 크롤링은 그 웹페이지를 파악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그냥 이 코드 블록 하나를 템플릿으로 놓고 어디만 고치면 된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그래프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 여기 파라미터 같은 거 어떻게 설정하면은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예습은 각종 통계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좀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 관련된 서적을 하나 그 소설같이 나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공받으신 책 중에 그 주황색 표지로 된 소설 같은 거 있죠. 그거 읽어보면 내용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나 미리 읽어보시면 그 수업 내용 따라오는데 도움이 돼요.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봤는데 용어가 좀 하다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이제 열심히 구글링해서 찾아야지. 물론 저도 나름대로 그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분석 쪽은요, 사실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오늘 요 예제하면서 if문, 반복문 이런 거 떠올리신 분 계세요? 오늘 수업 예제하면서?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안 나올걸? 크롤링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반복문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이런 대체제가 다 있다고. 리스트의 모든 원소에서 균일하게 마이너스 2씩 빼고, 0.2씩 빼고 싶어. 옛날에는 반복문 돌리면서 i번째에다 다 마이너스 2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넘파이 같은 한번 때리면 끝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복문 같은 거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반복문이나 아니면 자료구조 같은 거 공부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푸느라고 수업 내용보다 그게 주가 되시면 안 돼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 조금만 이제 틈날 때마다 코딩 테스트 문제 푸시는 분들 우리 반 반 정도가 그러시던데 너무 그거에 빠지지 마세요. 안 풀리면 그냥 안 풀리는 대로 두세요, 그냥. 그거 못 푼다고 머신러닝 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코드 다 올라갔습니다. 이거 실습하세요. 일단은 좀 쉬었다가. 한 4시쯤에 시간 더 필요하신지 시작할게요. 아마 실습하시고 시간 남을 거예요. 자, 실습 다 되셨나요? 자, 데이터 시각화 폴더 기세 들어가 보시면요. 연습 문제 1이라고 해서 문제를 6문제 같은 5문제 있습니다. 네. 진행하시면 되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프로만 넣으시면 돼요. 일단은 5시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저번처럼 시간 부족해요 그럼 뭐 내일 아침에 하지 뭐. 자, 시작.